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과 2학번 김종근이라고 하고요. 오늘 할 주제는 이제 수학에서 가장 짧은 증명들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그림에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이제 이 AB랑 AC가 같은,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어요. 여기서 각 B와 각 C가 같다는 건 우리가 매우 자명하게 아는 사실이죠. 근데 이거를 매우 짧게 증명하는 그런 증명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단 한 문장으로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혹시 자신이 한 문장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다 혹시 계신가요? 일단 참고로 수선을 쓰지 않습니다. 수선을 쓰지 않고 혹시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답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이 삼각형 BAC랑 삼각형 CAB를 생각을 할 때 얘네 둘이가 SAS 합동이거든요. 그래서 각 B랑 각 C랑 같습니다. 완전 깔끔하게 이렇게 증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다룰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원래 어떤 사실이 알려져 있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간결하고 더 이제 좀 명확하게 정리한 그런 논문들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인데요. 는 아니고 에 대한 이제 오일러의 추측인데 일단 페르마의 마지막 추측은 이제 엄청 유명한 추측이죠. 뭐냐면 이제 n이 2보다 큰 정수일 때 이제 xn제곱 플러스 yn제곱이 g제곱을 만족하는 영이 아닌 정수에 xyz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페르마의 마지막 추측이죠. 이거는 이제 1995년에 앤드류 와일즈가 엄청난 페이지의 논문을 써서 증명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일러가 페르마의 추측을 보고 이제 또 다른 추측을 한번 내게 돼요. 오일러가 페르마의 추측은 증명을 못했으니까 이제 약간 조건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지금 좌변의 항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 지수가 3일 때 해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3의 세제곱 플러스 4의 세제곱 플러스 5의 세제곱은 6의 세제곱이랑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앞에는 이제 여기 항이 2개였죠. 항이 2개였고 이제 n이 2보다 클 때 이런 정수해가 만족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 지수가 n일 때 좌변의 항이 최소 n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정수해가 있으려면 좌변의 항이 최소 n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오일러의 어떤 추측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일반화를 해보면 이제 여기서 n은 이제 지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거 1부터 k개는 이제 좌변의 항의 개수를 제가 k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수에 대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ai들이랑 b가 존재하려면 이 좌변의 항의 개수가 무조건 n보다 지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어떤 오일러의 거듭 제곱의 합추측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화를 시킨 어떤 추측인데 왜냐면 이거는 이제 어떤 K가 2일 때 이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어떤 특수한 경우로 여기에 포함이 되게 돼요. 이걸 이제 오일러가 1769년에 제안을 했는데 그 후 이제 약 200년 동안 이제 증명되지도 않았고 반증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1966년 이제 랜더와 파킨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논문을 한 편 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게 논문의 전체예요, 사실. 그래서 논문은 여기 이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레퍼런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걸 발견했냐면 이 오일러의 거듭제곱 합추측에 대한 반례를 내요. 지금 이 식을 잘 보시면 지수는 지금 5죠? 근데 오일러의 거듭제곱 합추측에 의하면 지수가 5라면 좌변의 항의 개수는 무조건 5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좌변의 항의 개수가 4개인데도 식이 성립을 한다는 걸 지금 여기서 밝혀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짧은 반예로 그냥 논문 하나를 그냥 딸깍으로 작성을 해버립니다. 이제 이후에 1988년에 이제 노암 엘키스라는 사람이 이제 지수가 4고 좌변의 항이 3개인 경우에서 이런 무한계의 반례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요. 뭐 어떻게 제가 만들어지는지 사실 보진 않았는데 그냥 이런 무한계의 반례도 만들어냈다.
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6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까지도 정수해가 존재하는지 미해결 상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일러의 거듭제곱 합추측을 발레를 들려면 좌변의 항이 지수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경우도 아직 해가 존재하는지 찾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일러의 거듭제곱 합추측에 대한 발레로 엄청 짧은 논문을 쓴 이제 사례를 하나 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헤르마의 두 제곱수 정리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디서 시작하냐면 옛날부터 이제 정수론은 있었고 이제 정수론의 목적이 이제 소수의 패턴을 관찰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소수는 이 빼고는 다 홀수니까 이런 홀수 속수들의 어떤 패턴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패턴이냐? 이제 알베르 지라르라는 사람이 홀수 속수에 이제 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이제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한번 보게 돼요. 이걸 이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당연히 이제 3이랑 1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지라르는 여기서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소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라라는 사람이 이 나머지가 1인 소수들을 패턴을 관찰을 했더니 5, 13, 17 쭉쭉쭉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가만 보니까 어떤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1625년에 문헌에 남겼고요. 증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페르마라는 사람이 이런 문헌을 보고 이거 이제 증명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페르마는 마렉 메르센이란 동료한테 이제 4로 나누어 1이 남는 모든 속수는 제곱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이제 확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페르마가 이제 이걸 보고 자신이 고안한 무한 강화법을 통해서 정리를 증명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제 편지에 증명 과정이 너무 길어서 생략한다고 이제 적어두고 명확한 풀이를 또 남기지 않았어요. 일단 페르마의 약간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오일러가 페르마의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치우게 됩니다. 7년 동안 무려 이 정리를 증명하는데 바쳐요. 그런데 1990년에 이 돈 자기에라는 사람이 논문을 한 편 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한 페이지가 논문이 전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증명했냐면 이 오일러가 7년간 고민했던 그 문제를 단 한 페이지 만에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거를 한 페이지 만에 해결을 했냐 한번 풀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이 S라는 집합을 하나 정의를 할 건데 이 S라는 집합은 이 자연수 X, Y, G를 묶어놓은 어떤 순서쌍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어떤 걸 만족을 시켜야 되냐면 이 오른쪽에 P 보이시죠? 이 P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서 이제 관찰하려고 했던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어떤 소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어떤 x제곱 플러스 4yg가 p를 만족하면 이런 x, y, z를 이제 묶어서 이런 순서쌍들을 우리가 집합에 모아둘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생겼다고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S에서 집합 S에서 S로 가는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적힌 엄청나게 복잡한 것들 있죠. 사실 이거는 크게 막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 f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정의를 했냐? 이 함수가 어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 하나 있냐면 두 번을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xyg를 f에다 넣으면 어떤 f에 대한 함수값이 되고요. 얘를 다시 f에다 넣으면 항등함수가 나오는 그런 f가 이런 성질을 만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이제 할 수 있냐면 이 함수의 f의 성질을 통해서 집합 S에서 짝을 지을 수 있어요. 이 짝을 짓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xyg랑 그것의 이제 함수값이랑 짝을 지어요. 근데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f에다가 함수값에다가 다시 f를 넣으면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 둘이가 이렇게 사이클이 도는 거죠. f를 계속 씌우면 씌울수록.
그래서 우리가 얘네 두 개를 이제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함수값이랑 인풋값이랑 이렇게 같아 버리면 얘네는 우리가 짝을 지을 수 없겠죠? 얘는 그냥 하나로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고정점을 우리가 살펴를 봐야 되는데 이 고정점이 되는 경우는 여기 위에서 정의를 봤을 때 1,1,4분의 p-1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 이 사실도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집합 S는 유한 집합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F를 통해서 이 원소끼리의 어떤 짝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정점은 단 하나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로 어떻게 이 S의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냐면 이 원소의 개수가 홀수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이 S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S에서 S로 가는 함수 G를 또 하나 정의를 할 건데요. 이 함수 G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비교적 쉽습니다. 이거는 YG를 그냥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 자리를 바꾸는 거는 당연히 두 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겠죠. 왜냐면 자리 바꿨던 거 또 바꾸면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F에서 했던 거랑 같이 똑같이 S에서 이 함수 G를 가지고 짝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S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계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G로 짝지었을 때 이 나머지 하나가 남는다는 걸 알게 되죠. 그쵸? 그럼 이 나머지 하나가 남는다는 건 이 G에 대해서 고정점인 어떤 원소가 하나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일단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XY G가 이 G를 씌웠을 때 같은 함수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정의한 G는 Y랑 G랑 이 순서를 바꾸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고정점이라고 했으니까 Y랑 G랑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 Y랑 J랑 같은 순서상이 S에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X제곱 플러스 4YG가 우리가 P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S의 그 정의에 의해서. 근데 Y랑 G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를 4Y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4Y 제곱은 2Y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 P가 어떤 자연수 X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기애가 어떤 함수의 짝을 짓는 어떤 성질을 통해서 S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라는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G를 통해서 그 구정점이 또 하나 있다는 걸 밝혀낸 뒤에 이렇게 이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소수가 어떤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제 미술관 정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1973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열린 기하학 학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빅터 클리와 바칠라프 흐바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빅터 클리라는 사람이 갑자기 흐바탈한테 질문을 던져요. 이 다각형 모양의 미술관 전체를 사각지대 없이 감시하려면 꼭지점 개수 n개에 따라서 경비원이 최대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라는 어떤 문제를 던집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어떤 다각형이 하나 보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지점 개수가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개인가요? 그쵸? 여기서 이제 다각형을 봤을 때는 미술관이 지금 이런 다각형처럼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런 다각형을 우리가 미술관이라고 하고 여기서 경비원을 이제 배치를 한다고 칩시다. 이 미술관 내부에. 근데 이 경비원을 우리가 미술관 내부 전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 경비원을 고용을 할 건데 이 경비원이 N개에 따라서 최대 몇 명이나 필요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흐바탈이라는 사람이 이 질문을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이제 이런 미술관을 생성할 수도 있겠죠. 이런 미술관에서 이제 여기서 여기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 어떤 빨간 점이 이제 경비원 하나인 거고
이제 왼쪽 하단에 파란 점 이제 경비원 하나 있고 지금 여기 지금 4명의 경비원이 지금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경비원을 배치를 했을 때 사각지대가 모두 없으려면 어떻게 할까를 지금 흐바탈이 고민 중인 거예요. 그래서 2년 뒤에 1975년에 논문을 발표하여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명일까요? 제가 문제를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일단 n이 먼저 주어져요. 꼭지점의 개수가 먼저 주어진 다음에 그러면은 꼭지점의 개수가 n인 다각형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걔네들을 어떻게 생겼든 간에 다 커버할 수 있는 경비원의 최소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건 360도예요. 네. 꼭지점에다 둬도 되고 내부에다 둬도 됩니다. 다각형의 그 경계에다 둬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정답을 발표할게요. 정답은 3분의 n의 이 플로우 펑션을 씌운 이명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증명했냐면 막 이렇게 막 증명했어요. 막 기납법 한 다음에 n이 3, 4, 5일 때 증명을 하고 이제 막 이제 기납법을 해가지고 막 적절히 잘라서 막 된다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 적절히 자르는 방식에서 약간 수학적 기납법이 깨질 수 있어가지고 공식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히 자르는 방법이 존재하는 것을 따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초기에 약간 증명은 좀 난잡한 그런 증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78년, 3년 뒤에 어떤 스티브 피스크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조합론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만 페이지로 이 문제를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증명을 했냐라고 보면 일단 이런 다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봅시다. 지금 이거는 꼭지점이 11개인 다각형이에요. 제가 그냥 임의로 그냥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다각형을 모두 삼각형으로 쪼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쪼개든 상관없어요. 삼각형으로 쪼개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근데 어떻게 쪼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약간 킥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삼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빨강, 노랑, 파랑으로 칠해졌죠. 이 칠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삼각형의 꼭지점이 모두 다 다른 색으로 칠해지도록 우리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삼각형을 다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칠해질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칠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한번 논문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약간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칠한 다음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꼭지점을 다 어떤 세 가지의 색으로 칠했잖아요. 그러면 비둘기 집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최소 3개로 칠한 색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쵸? 지금 여기서는 3개로 칠한 색이 뭘까요? 파란색인가요? 네. 파란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점은 모든 삼각형의 꼭지점에 있어요. 그쵸? 우리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칠했으니까 모든 삼각형에 삼색이 있도록 칠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파란색 점은 모든 삼각형의 꼭지점 하나의 대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형 내부는 볼록하기 때문에 모두 다 감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3분의 n의 이 가장 작은 개수인 3분의 n의 플로어를 씌운 그 개수로 우리가 이 다각형 내부를 다 감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매우 클레버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하나를 그려봤는데 이런 이런 이상한 모양의 미술관이 있다고 칩시다. 이건 이제 꼭지점이 14개인 다각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방금 했던 그 삼각형으로 쪼갠 다음에 삼색 칠하기를 하면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초록색 점이 제일 개수가 작은 색인 걸 알 수 있고 그 초록색 점이 모든 삼각형의 꼭지점에 대응이 되니까 이 네 개로 이 다각형 내부를 다 감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했는데 수학자들이 이제 모든 다각형의 모든 내각이 90도거나 270도 있죠. 직각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4분의 n의 플로어를 씌운 그 명으로 모두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또 증명을 했고요. 이거는 그 앞에서 피스크가 했던 증명이랑 좀 비슷한데 여기서는 이제 사각형으로 다 쪼갤 수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술관이 내부에 이제 기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내부가 다 이제 뚫려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구멍이 있는 경우도 이제 수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구멍이 H개 있는 경우에는 3분의 N 플러스 2H개 명으로 감시를 가능하다는 것을 또 알아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걸 응용을 해서 이제 수학자들이 컴퓨터에 특정 도면을 주어주고 이 도면에 필요한 경비원 수랑 이 경비원의 좌표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 알고리즘이 NP 하드인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미술관을 우리가 3차원으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 3차원으로 확장을 시킨 어떤 다면체의 경우에는 이 자이델이라는 수학자가 모든 꼭지점에 경비원을 세워도 다면체 내부 공간을 모두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어떤 다면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 따로 뭐 하진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가 끝났고요.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내시 균형인데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들어본 이름이죠.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어려워요. 제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엄청난 비약과 수학적 오류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 하면 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엄청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오류를 좀 많이 범하고 비약을 했으니까 수학적으로 엄청나게 확실히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적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명시를 하고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시 균형이란 거는 이 넷이라는 사람, 존 넷이라는 사람이 단 2페이지로 논문을 작성을 해요. 이 솔직히 2페이지도 이제 논문이 정말 짧은 편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약간 이 부분에 이제 제목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윗부분은 거의 다 이제 약간 참조국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2페이지보다 분량이 더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시 균형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어떤 좀 백그라운드가 필요해서 제가 제로섬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할 건데 이 A랑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A라는 B라는 사람이 어떤 뭐 게임 같은 걸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위가위보나 그런 걸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쪽이 어떤 이득이 되고 한쪽이 어떤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근데 만약 이렇게 어떤 이 총 이득을 따졌을 때 얘네가 0이 된다면 우리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제로섬 게임에는 어떤 예시들이 있냐? 뭐 도박도 있을 거고 포커나 가위가위보 그리고 이제 선물 거래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제 내가 5만 원을 벌면 남이 5만 원을 잃는 그런 것들이 제로섬 게임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논제로섬은 뭐냐? 이 총 이득을 합쳤을 때 0이 아닌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위민을 할 수 있고 둘 다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 뭐 무역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기술 혁신을 통해서 모두가 위민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이제 주식도 뭐 단기적으로 보면 제로섬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위민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논 제로섬이라는 걸 알아봤는데 이 내시 균형이 있기 전에는 이 제로섬 게임에서만 어떤 수학적 해법을 찾았어요. 이 어떤 균형에 대한. 근데 이 존 넷이란 사람이 논 제로섬 게임에도 이 균형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증명을 했냐?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한 어떤 모델로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이제 A, B,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명의 사람이 가위가위보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은 이 바를 40% 확률로 낼 거고 묵을 40% 그리고 찌를 20% 확률로 낼 거야 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묵은 30%, 45%, 25%로 낼 거야 라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C는 좀 극단적으로 이제 C를 92% 내고 나머지를 3%, 5%로 내겠다는 그런 전략을 각각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합 전략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각 사람마다 이 혼합 전략을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시 균형이란 뭘까요? 이렇게 이 각자가 혼합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두한테 자신의 혼합 전략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이 지금 이제 공개한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서로 게임을 할 겁니다. 자신의 전략을 하나를 가지고. 그랬을 때 자신이 지금 고른 전략이 본인에게 최선이라고 느끼는 상태가 이제 내시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살펴보면 지금 A, B라는 사람이 가위가위보를 하나 해요.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가위가위보를 이미 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 A라는 사람은 전략 1을 취했어요. 이 전략 1이 뭐냐면 이 빨을 70% 내고 묵을 10%, 찌를 20% 내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알고 보니 전략이 이 찌를 92% 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전략 1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묵을 60%로 내는 이런 전략이 있는데 당연히 이 B가 찌를 92%로 내니까 이 사람을 이기려면 묵을 낼 확률이 더 높은 전략을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전략 1 하지 말고 이제 전략 2를 할 걸. 라는 이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내시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최선이라고 느끼는 상태는 이제 후회를 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약간 수학적으로 이제 바꿀 건데 이런 이제 A의 혼합 전략들 있죠. 이 혼합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이 각각의 확률로 표시를 했어요. 그쵸? 40%, 40%, 20%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숫자로 바꿔서 0.4, 0.4, 0.2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순서상으로 합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시그마 A1이라고 할 건데요. 이건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 A의 첫 번째 전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 지금 봤을 때 혼합 전략을 세 가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혼합 전략은 우리가 시그마 A1, 시그마 A2, 시그마 A3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혼합 전략들도 우리가 시그마 B1, 시그마 B2, 그 다음에 C는 시그마 C1, 시그마 C2, 시그마 C3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A의 혼합 전략을 우리가 어떤 시그마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각 사람이 가진 혼합 전략들을 모아놓은 어떤 집합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델타 A라고 부를 거고요. 델타 A는 다시 말해서 A의 전략 공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전략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시그마 A1, 시그마 A2, 시그마 A3라고 하는 이런 A의 혼합 전략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델타 B, 델타 C도 똑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혼합 전략들을 다 모아놓은 어떤 집합을 정의하고 났더니 이제 얘네들이 동시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게임을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얘네를 이제 다 순서상으로 모아놓으면 이 맨 첫 번째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집합 있죠? 이 순서상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어떤 게임을 한 게임 할 때 동시에 이 A라는 사람은 첫 번째 전략을 취하고 B라는 사람은 첫 번째 전략을 취하고 그 다음에 C도 첫 번째 전략을 취하는 그런 어떤 게임의 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지금 이 오른쪽 상단에 이제 어떤 원소를 보면 이거는 이제 시그마 A2, 시그마 B1 그리고 시그마 C1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떤 게임을 하는데 A가 두 번째 전략을 취하고 B가 첫 번째 전략을 취하고 그 다음에 C가 첫 번째 전략을 취하는 그런 경우를 하나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가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전략의 경우의 수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시그마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이 시그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체 게임의 상태 공간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제 여기서 좀 어려워지는데 이 정체 게임의 상태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함수 t를 정의를 할 거예요.
이 t를 정의를 할 건데 이 t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수학적으로 제가 어떤 데피니션을 적진 않겠습니다. 이 전략을 우리가 바꿨을 때 오르는 점수를 우리가 추가 이득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럴 때 이 추가 이득이 클수록 그 전략을 선택할 확률을 높여주는 어떤 그런 함수입니다. 이 어떤 전략을 선택했을 때 얘가 이길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은 이 전략을 더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확률을 더 높여주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t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당연히 이제 뭐 논문에선 수학적으로 잘 정의가 되고요. 여기서는 엄청 비약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 시그마는 우리가 위상수학에서 어떤 컨벡스 그리고 컴팩트라고 불리는 매우 좋은 성질을 가진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t는 이런 시그마 상에서 연속함수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가지고 존 내시가 어떤 걸 사용을 했냐면 이 위상수학에서 어떤 정리가 하나 있는데 브라우어 픽스드 포인트 티오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이 정리에 의해서 이 어떤 t가 고정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두 개의 사실을 우리가 한번 합쳐봅시다.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이 t라는 함수는 전략을 바꿨을 때 추가 이득이 클수록 그 전략을 선택할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브라우어 픽스드 포인트 티오렘에 의해서 이 t는 고정점이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고정점 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s는 이 t라는 함수를 거쳐도 확률이 변하지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고정점이니까.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추가 이득이 클수록 확률을 높여준다고 했는데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니까 추가 이득이 0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을 다시 하자면 어떤 전략으로 바꾸더라도 현재보다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즉 내시 균형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존 내시가 이 단 두 페이지만으로 경제학의 근본적인 질문을 위상수학을 사용해서 해결을 했고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정말 야매를 했는데 이 3년 전에 이제 매우 대단하신 분이 유튜브 이제 3년 전에 이제 미믹에서 내시 균형이란 걸 정말 수학적으로 이제 세미나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시 균형이란 게 수학적으로 좀 궁금하다. 그러면 유튜브에 이제 미믹 스쿠에서 내시 균형 치신 다음에 검색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